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물리 2, 그 가운데 세 번째 단원인 파동과 빛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진행과 중첩에 대해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 진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파동이 중첩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중첩이라는 말은 서로 겹쳐진다는 말인데요. 파동이 서로 겹쳐지는지, 또 겹쳐지면 어떻게 되는지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이나 용수철로 파동을 만들면 줄이나 용수철을 통해서 파동이 진행이 되겠죠. 1차원에서 파동이 진행하는 모양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또는 물리 1에서 살펴봤는데, 2차원인 평면과 3차원인 공간에서는 파동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2차원과 3차원에서 파동의 진행을 살펴보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우리는 도입하는데요. 위상이 같은 점들로 이루어진 면이나 선을 우리는 파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파면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도입하는 거죠. 공간이나 평면에서 만들어진 파동이 전파되는 동안 매질의 각 점들의 진동 상태가 같은 점들을 이은 것을 우리는 파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무원 사회에서 큰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이 쫓겨나는 것도 파면이라고 하는데요. 그것하고는 여기 쓰는 파면하고 서로 다른 말입니다. 한자도 다르고요. 뜻도 전혀 다른 말입니다. 평면상에서, 즉 2차원 평면에서 평면파와 구면파가 진행할 때 파동은 항상 파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파동이 진행할 때 파면의 모든 점들은 다음 순간에 원래의 파동과 속력이 같은 작은 구면파를 만드는 전파선들이 됩니다. 이 전파원들이 만드는 모든 구면파에 공통으로 접하는 면이 다음 순간에 이제 파면이 되는 거죠. 이처럼 파동이 진행할 때요, 한 파면상의 각 점에는 언제나 그 점을 파원으로 하는 무수히 많은 2차원적인 구면파가 생겨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위원스의 원리를 도입을 하는데요. 구면파에 공통으로 접하는 면이 다음 순간에 새로운 파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위원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위원스가 누구냐면요. 하위원스는 17세기 네덜란드 물리학자이고요. 그 사람 이름은 본 이름은 크리스티안 하위언스입니다. 하위언스의 원리는 이 물리학자 크리스티안 하위언스의 이름에서 따왔죠. 네, 여기서는 하위언스라고 했는데요. 내가 공부할 때는 호이겐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네덜란드 발음에 가깝게 하느라고 이제 호이겐스를 요즘 이제 하위언스라고 이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림은 하위언스 원리에 따라서 구면파가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파동 진행은 매질 내 각 점은 원래 파원과 같은 진동수로 진동을 합니다. 또 파면 위의 각 점은요, 새로운 파원이 돼서 이제 파면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를 보면 평면상에서 파동이 진행하는 원리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파동이 서로 만나면 겹쳐지고요. 파동이 겹쳐지면 상대의 파동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또 간섭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펄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펄스가 뭐냐면요, 하나의 큰 무늬가 있는 비주기적 파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동이 이게 쭉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번 파동이 쭉 생기는 거죠. 여기 그림에서도 이제 왼쪽으로 가는 파동에 보면은 그러니까 파동이 딱 하나가 있어서 쭉 진행하고, 또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에 보면은 또 파동 하나가 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펄스가 뭐냐면 이렇게 딱 파동 하나가 진행하는 거를 말하는데요. 이제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에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하나의 큰 무늬가 있는 비주기적 파형이라고 합니다. 주로 하나의 마루만 있기 때문에 주파수 또는 실제 파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은 이제 용수철 한쪽을 흔들어서 펄스를 만들었을 때 펄스
들이 진행하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이런 펄스들이 진행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겁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펄스는 중간에 겹쳐지죠. 여기 보면은 잠시 후 두 펄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겹쳐진 상태를 벗어나서요, 처음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원래의 진행 방향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여기 그림에서도 이제 펄스가 왼쪽으로 진행하는 펄스,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펄스가 한번 겹쳐졌다가 이제 겹쳐짐이 풀리면서 다시 원래 가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파동이 서로 겹쳐도 다시 각각의 진행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각각의 파동이 겹쳐지더라도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질을 우리는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두 파동이 서로 만날 때 진폭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매질의 각 점의 변위는 그 점을 지나는 각각의 파동의 변위를 합한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파동의 중첩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중첩한 결과 만들어진 파동, 여기 중간에 그림의 가운데 그림 보면은 원래 파동보다 더 큰 이제 파동이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중첩한 결과 만들어진 파동을 우리는 합성파라고 하고요. 두 파동의 변위를 y1, y2라고 하고 합성파의 변위를 y라고 하면은 합성파의 변위는 중첩의 원리에 따라서 y는 y1 플러스 y2로 나타납니다. 파동 두 개가 겹쳐질 때 합성파의 변위는 늘 커지기만 할까요? 여기 그림에 써 있는 것처럼요. 파동이 겹쳐질 때 각 파동의 변위가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합성파의 변위는 커지기도 하고 또 작아지기도 합니다. 두 개 이상 파동이 서로 중첩될 때 중첩된 파동의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의 간섭이라고 합니다. 중첩되는 파동 변위의 방향이 겹쳐서 합성파의 진폭이 중첩되면 진폭보다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보강 간섭이라고 하고요. 중첩되는 파동의 변위의 방향이 반대여서 합성파의 진폭이 중첩되기 전보다 진폭이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진폭이 같은 두 파동이 있습니다. 근데 보강 간섭일 경우에는 진폭이 2배가 되겠고 상쇄 간섭일 때는 진폭이 0이 되겠죠.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진폭이 같은 두 파동이 왔는데 이제 보강 간섭일 때는 서로 이제 플러스 영향을 줘서 이게 2배로 커지는데 상쇄 간섭일 때는 이제 서로 상쇄시켜 가지고 진폭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폭이 0, 상쇄 간섭, 보강 간섭 이런 걸 일으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원래 진폭으로 돌아가서 진폭으로 각각 이제 진행하던 방향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죠. 여러 개의 파동이 서로 만나 중첩되면 합성파가 나타나는데 그때 합성파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두 개의 전파원에서 물결파가 발생해서 서로 만나 물결파가 중첩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물결파가 중첩되면 파동의 모양이 달라지는데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합성파에는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일 경우에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지점은 더 밝게 빛날 것이고요.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은 더 어둡게 될 것입니다. 상쇄 간섭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루와 골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이제 상쇄 간섭에 의해서 밝기가 일정하게 될 것입니다. 즉 보강 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진 밝기가 보강 간섭에서 위에 만들어진 밝기의 중간 정도가 되겠죠. 또 물결파의 모양은 파장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개의 물결파가 중첩됐을 때 모습은 어떤 원리를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지 살펴보면요. 먼저 중첩의 원리가 있거든요. 이제 그림에서는 두 개의 파원 S1, S2에서 발생한 파장을 람다라고 하면은 임의점 P1에서 두 파동이 중첩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요. 두 개의 파원 S1, S1으로부터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S1 곱하기 S1 곱하기 P1 마이너스 S2 곱하기 P2는요 2분의 람다 곱하기 2m이 되는데 여기서 m은 0, 1, 2 이게 정수가 됩니다. 즉 전파원 여기서 S1과 P1은 전파원 S1과 P1과의 거리고 또 S2 곱하기 P2는 전파원 S2와 P1과의 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P2라고 했는데 이거 P1이에요. 잘못 썼네요. 그래서 보강간섭이든 상쇄간섭이든 두 파동은 반파장의 차이가 나야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람다라는 이 반파장 정도 돼야 일어나는데 곱하기 2m 이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보강간섭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쇄간섭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점 P1을 지나는 두 파동의 위상이 같죠. 그러면 위상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보강간섭이 일어나겠죠. 임의의 점 P2에서의 상쇄간섭을 보겠습니다. 역시 같은 공식을 써서요. S1 곱하기 P2 여기 또 잘못 썼네요. P2예요. P1이 아니라. 그 다음에 S2 곱하기 P2는 역시 보강간섭이든 상쇄간섭이든 간에 반파정 정도의 위상차가 나타내는데 그래서 그것은 2분의 람다가 되겠고 그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또 m은 또 0, 1, 2, 3과 같은 정수가 되겠고요. 이런 S1 P2 빼기 S2 곱하기 다시 할게요. S1 곱하기 P2 S2 곱하기 P2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상쇄간섭은 반파장의 홀수배가 돼야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보강간섭은 어떻게 돼요? 반파장의 짝수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m 플러스 1 대신에 2m이 되는데 그래야만 보강간섭이 일어나는데 상쇄간섭은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기 때문에 2m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상쇄간섭은 반파장의 홀수배가 돼야만 이제 상쇄간섭이 일어납니다. 또 이 경우에서는 점 P2를 지나는 두 파동이 위치한 반파장의 2분의 람다만큼 또는 180도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점 P2를 지나는 두 파동의 위상은 2분의 람다만큼 또는 파이만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간단한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은 항상 같은 모습으로 진동하는 두 전파원 S1, S2와 중앙선 AB로부터 첫 번째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점 P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점 P로부터 두 전파원 X1, S2까지의 거리가 각각 8cm, 9cm라면 물결파의 파장은 몇 cm 있냐 하는 건데요. 점 P에서 두 전파원까지의 거리 차이는 9cm-8cm에서 1cm가 되겠죠. 그러면 S1 곱하기 P S2 곱하기 P는 1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는 두 전파원의 중앙선 AB에서 첫 번째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점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쇄간섭이든 보강간섭이든 그런 간섭이 일어나려면은 물결파의 파장의 2분의 1배가 되는데 두 전파원에서 점 P까지의 거리차가 물결파 파장의 2분의 1배가 되어졌잖아요. 이 식에서는 m이 1이 되겠죠. 그래서 S1P 빼기 S2P는 2분의 람다 곱하기 2m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이게 상쇄간섭의 식이잖아요. 여기서 m은 0이 되겠고요. 이것을 풀면은 반파장 지금 2분의 람다가 바로 여기서 위상차 1cm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람다를 계산하면은 람다는 2cm가 되겠습니다. 그럼 물결파의 파장은 2cm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의 진행과 중첩을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소음 제거 기술을 개발을 했거든요. 물론 여러분과 내가 개발한 게 아니라 다른 과학 기술자들이 했겠죠. 근데 소음 제거 기술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물론 소리 듣는데 아주 필요하겠죠. 잡음이나 뭐 외부의 시끄러운 소리를 제거해서
필요한 소리만 쏙쏙 들을 수 있게 들어야 할 때 이 소음 제거 기술이 요긴 할 겁니다. 소리를 듣는 헤드폰이나 휴대폰에 소음 제거 기술이 적용되면 좀 더 깨끗하고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겠죠. 소음 제거 기술은 먼저 군사 기술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헬리콥터에서 나는 소리나 탱크가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소리 굉장히 큽니다. 헬리콥터는 이제 여러분들 집이나 학교에서 헬리콥터 가끔씩 지나가는 경우 있으면은 그 헬리콥터 지나가는 소리 들을 때 굉장히 소리가 크잖아요. 그리고 탱크 지나가는 소리도 만만치 않죠. 오히려 더 커요. 군대에서 헬리콥터나 탱크 안에서 작전을 펼치는 군인들이 이 헬리콥터 소리와 탱크 소리 때문에 이제 통신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탱크병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거든요. 근데 탱크가 이제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 안에서 이제 막 통신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제대할 때쯤 되면은 좀 가는 길을 먹는다고 해요. 그만큼 소리가 커가지고 소음이 크면은 또 이제 무전기를 통해서 듣는 소리도 키워야 될 거 아니야. 볼륨을 높여서 막 듣다 보면은 제대할 때쯤 되면은 살짝 이제 가는 길 먹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소음 속에서 이제 통신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헤드셋에 소음 감소 기능을 이제 내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소음 제거 기술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이게 소음 제거 기술의 시초라고 하죠. 소음 제거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이 처음에는 이제 군사 목적으로 쓰인 경우가 많습니다. 책에서는 이제 소음 제거 기술 정도만 이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핵발전소도 처음에는 원자폭탄에서 이제 비롯됐잖아요. 오펜하이머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면 원자폭탄 개발 과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원자폭탄의 폭발하는 과정을 천천히 제어해서 민간 분야로 응용한 게 바로 핵발전소가 되겠죠. 컴퓨터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나온 기술이에요. 이제 군대에서 총알이 나가는 경로로 즉 그걸 탄도로 가는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물론 최초 이제 기계식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의 수학자 이제 파스칼까지 이제 올라가겠지만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기술은 이제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또 현대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도 미군의 아르파넷이 이제 시초가 됐죠. 이거 알고 계신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죠. 이제 인터넷이 맨 처음에 아르파라는 이제 미국 그 네트워크망에서 이제 비롯됐어요. 어느 한 곳이 공격을 받으면 이제 그곳에서 이제 수행하던 작전을 다른 곳에서 수행할 수 있게 이제 네트워크를 쭉 이제 거미줄처럼 연결해 놓은 것이 이제 아르파넷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사령부 어느 한 곳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휘 통신이 망가져서 이제 지휘 체계가 이제 무너졌다 하면은 다른 곳의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기존의 지휘 통신 체계를 이제 복구하는 게 이제 지금의 인터넷으로 이게 발전을 한 거죠. 가정과 사무실에서 이제 전자레인지 쓰고 있거든요. 이 전자레인지도 이제 군대에서 파생된 기술이에요. 이건 군사 목적으로 연구된 거는 아니었고요. 한 미군 병사가 이제 안타까운 죽음에서 그 죽음을 이제 죽은 원인을 이제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제 전자레인지가 개발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의 한 레이더 기지에서 병사 한 명이 이제 죽었는데요. 그 병사를 보니까 자살 같지는 않고 타살 흔적도 없고 뭐 사고사도 아니고 이런 외상의 흔적이나 뭐 자살의 흔적이 없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망 원인을 쭉 조사를 했는데 미군은 그 병사의 사망 원인이 그 병사가 레이더 기지에서 이제 복무하고 있었는데 그 레이더 기지의 레이더가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서
그 전자파가 레이더 기지를 운영하는 병사를 이제 죽음으로 몰고 갔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그 과정을 응용해서 나온 게 이제 전자레인지입니다. 다시 이제 원래 내용으로 돌아와서요. 소음 제거 원리를 살펴보면은요. 소음 제거 헤드셋은 귀 주위를 덮개를 덮어서 1차적으로 소음을 막고요. 덮개 안에 소음을 마이크로 감지해서 덮개 내부에서 소음 제거 신호를 발생시켜서 소음을 제거합니다. 휴대전화기는 주변 소음원의 소리 주파수를 또 감지해서 이 주파수와 상세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위상이 반전된 신호를 발생시켜서 또 소음을 없앤다고 합니다. 소음 제거 기술이 적용된 휴대전화기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 본 적은 없어요.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자,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진행과 중첩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현대에는 소음 제거 기술을 또 개발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